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이주호 정영준입니다. 네, 8월 25일 화요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갑자기 비가 폭우처럼 쏟아지는데. 새벽에도 많이 왔어요. 네. 근데 또 지금 스튜디오 오기 위해서 잠깐 나오니까 또 그땐 그치고 뭐 들쭉날쭉하더라고요. 네, 그 지금 뭐 태풍들이 네. 하나 둘 좀 우리를 약간 비껴가거나 네. 뭐 좀 영향은 하여튼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습기를 좀 많이 가져다 주는 모양이에요. 네네. 그렇게 또 비를 많이 내려주고 있는데 뭐 어떤 분들께는 굉장히 또 고마울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다만 또 올해 또 비 피해가 없진 않으나 그래도 예년과 비교하면 아주 또 큰 편은 또 아니라 네네. 네, 한편으로는 또 우리에게 도움이 또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네. 우리 유동성도 이렇게 비 내리듯이 쏟아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뉴스를 먼저 만나봐야 되겠죠? 권순우 취재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날씨는 제가 좀 알아봤는데 네. 네. 많이 오냐 적게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별 차별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똑같은 양이 내리더라도 얼마나 짧은 시간에 쏟아져 내리느냐가 되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뭐 몇 미리가 내리면은 이렇게 좀 그걸 기준으로 네. 대충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공장이라든지 이런 걸 지어놨는데 이게 뭐 1시간 만에 내린다거나 30분 만에 내린다거나 그러면은 그게 뭐 토사가 흘러가는 거라든지 그게 훨씬 더 충격이 크대요. 네.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비가 안 와서 엄청나게 고민이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비가 너무 와서 고민인 데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비가 계속 안 오다가 비가 좀 왔으면 싶었는데 너무 단기간에 쏟아져 내려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그 날씨에 대처하는 방식도 좀 달라져야 되는데 네. 아직 거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문제다. 이런 얘기들을 좀 제가 들었습니다. 오프닝에서 날씨 얘기를 할 거 알고 계셨습니까? 그거 다 준비해놨습니다. 아니에요. 포항 폭우 사태를 겪었던 그 연구원과 텔레파시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요. 모든 게 취재되어 있는 우리 권 팀장님과 함께 예.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아무래도 좀 장기채 금리를 대응하는 베센트 장관을 우리는 응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도 지금 국제 뉴스 중에 복잡한 뉴스가 되게 많습니다. 뭐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시행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고,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서 뭐 비상 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뭐 이런 뉴스도 있고 지금 캐나다랑 관세 전쟁 굉장히 세게 하고 있는데 캐나다 쪽에서는 야 어차피 중간 선거 전에 안 끝날 것 같으니까 뭐 굽히고 들어갈 필요 없다. 뭐 이런 목소리들도 있고 뭐 굉장히 좀 우크라이나 전쟁 쪽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해서 거기에 뭐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는데 좀 첨단 무기 뭐 무인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 뭐 이런 전쟁 소식들도 있고 뭐 굉장히 복잡한 뉴스들이 있는데 다 미국의 장기채 금리를 올리는 뉴스들이죠. 그래서 거의 일기필마로 베센트 장관이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건데 베센트 장관이 미국 재무부가 장기 국채 매입에 1조 달러의 그 재무부 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83조 원. 많이 내려왔네요. 1383조 원이면 네. 1조 달러에 옛날엔 1550조 원이었을 건데 환율이 좀 내려와서 원화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 CNBC가 미국 재무부 고위 당국자 2명을 인용해서 재무부가 국채 바이백 재원으로 재무부 일반 계정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보도를 했습니다. 그 일반 계정, 재무부 일반 계정이라는 거는 연방 정부가 좀 세금 같은 거 걷어가지고 연준에다가 예치해두는 계좌거든요. 그러니까 재무부가 그때 쓸 수 있는 여유자금, 뭐 비상금 이런 역할을 합니다. 현재 잔액이 한 9,500억 달러 정도 된다 그러니까 대략 1조 달러 정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 때는 한 6천억 달러 정도 있었다 그러는데 지금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그 장기채를 사들이면은 뭐 사들일 돈은 충분히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한 40억 달러 정도, 원래 20억 달러를 얘기하다가 40억 달러로 좀 늘린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1조 달러 현금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투자는 그러니까 장기채를 사들이는 건 한 40억 달러 정도 사들일 건데 나 뒤에 1조 달러 있다. 이 얘기를 좀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장기채 금리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뭐 지금 하려 그러는 거는
이게 재무부 계정이라는 돈이 재무부라고 별도의 그 누군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미국 정부인데 미국 정부에 이렇게 빚이 있고 네. 뭐 그것도 재무부에 현금이 있고 뭐 이런 건데 그러면은 1조 달러 가지고 바이백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또 이게 또 바이백을 해가지고 채권을 사들이면은 돈이 줄어들잖아요. 네. 돈이 줄어들게 되면 뭐 이자 갚고 뭐 하려 그러면은 세금을 걷거나 아니면 또 채권을 또 발행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채권 발행해가지고 빚 갚고 그러니까 채권 발행을 한다는 건 빚을 진다는 거고 네. 네. 뭐 채권을 사들인다는 거는 빚을 이제 갚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빚을 내고 빚을 갚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이거 복잡한 얘기긴 합니다만 일단 베센트 장관은 트레저리 트위스트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채 금리는 낮고 장기채 금리는 높으니까 단기채를 발행을 해서 장기채를 사들이면 네. 단기채 금리는 조금 올라갈 수 있지만 장기채 금리는 좀 낮출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베센트 장관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센트 장관이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얘기는 이게 구조적으로 뭔가 추가적인 문제가 생긴 게 아니다. 추가적인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이 코로나19 이후에 각국 정부가 워낙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확장 재정을 하다 보니까 이 누적된 부채가 좀 많은 거고 네. 그래서 이 누적된 부채가 당장의 문제가 된다라기보다는 수급상의 문제 거기다 이제 AI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빅테크들이 채권 발행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수급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그 성장 전략 쪽으로 해서 차분하게 갚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수급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재무부가 개입을 해서 네. 시장을 약간 좀 진정시키는 거고 이 문제는 성장으로 해결을 해야 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 이 얘기 말고는 할 얘기가 없을 겁니다. 뭐 지금 부채 문제를 단기간에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베센트 장관은 열심히 좀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27일에 개막하는 잭슨홀에서 네. 그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도와줄 것이냐 라는 부분들로 이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베센트 장관의 포지션은 이제 전 세계가 알게 된 것 같고 네. 케빈 워시 의장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 뭐 특별한 표현을 뭐 한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약간은 긴축적인 모습을 가지고는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케빈 워시 의장이 얘기하는 긴축과 과거에 우리가 긴축이라는 단어를 쓸 때의 의미는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지금 저 상황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그 3.7%가 올라서 전달보다 상승폭이 줄었는데 그거는 국제유가 하락분이 좀 반영이 된 거라 다음 달 그러니까 7월 달이죠. 7월 달께 나오면 8월 달께 나오면이죠. 8월 달께 나오면 7월 달보다는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에서 문제 해결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는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줄 거고요. 그리고 고용은 지금 2만 3천 명, 7월에 비농업 일자리가 2만 3천 명 감소한 고용 쇼크를 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은 금리를 좀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라는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 거고 7월 소매 판매도 한 0.6% 전달보다 줄어가지고 이거 경기 위축이면 내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최소한 금리 인상 확률은 40% 절반 이하로 이전보다 훨씬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케빈 워시 의장이 여기에 대해서 좀 신중한 입장을 좀 보이면서 추가 긴축에 대한 입장을 약간은 좀 철회하는 뉘앙스를 준다면 이 베센트 장관이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가운데 워시 의장이 도와주면 조금 장기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이번 주에 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근데 뭐 주로 하는 얘기는 왠지 그냥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금리 좀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그것보다 뭐 대체로 하는 얘기는 그 연준의 구조개혁 관련한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잭슨홀에서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자꾸 이제 금리 올리는 얘기만 하고 있고 뭐 케빈 워시 의장도 뭔가 이게 말은 안 하지만 자꾸 위를 이렇게 쳐다보는 듯한 뉘앙스가 있고 베센트 장관이 열심히 밑으로 좀 계속 끌어내리고 있는데 아직은 이렇게 방향성을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금리만 잡으면 되는 거야? 아니면 금리라는 게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한 지표로서 이렇게 나온 거라 금리 때려잡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뭔가의 그 진짜 있는 상황 수면 아래에 있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건데 그냥 표면만 어떻게 건드리는 건 아니고 금리 자체가 그냥 본질인 거예요? 그게
그 전문 용어로 네. 이거 좀 어려운 용어인데 그 정프로님이 자주 쓰시는 전문 용어인데 뭐죠? 일희일비라고 이게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제일 화두가 되는가가 의외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길게 봤을 때는 미국의 그 빚이 많은 거 자체가 문제인데 이게 바로 베세트 장관이 얘기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적으로 빚이 많은 부분들이 있어. 근데 이게 지금 하루아침에 뭔가 문제가 달라진 건 아니야. 네. 자기가 보기에는 뭐 이게 쌓여 있는 거에서 지금 뭐 빅테크 채권 등에 의해서 수급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 수급적인 문제는 단기적으로 다독이고 장기적으로는 내가 성장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거야. 네. 정프로님 말씀하셨던 이게 표면적인 것만 해결하면 되느냐라고 하면은 빚이 많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변하진 않는데 네. 이게 하루아침에 바꿀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성장을 좀 높여서 해결해 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그러면 요 겉에만 해결하면 되는 거냐라는 부분들은 지금 단기적인 수급 문제가 좀 꼬여 있는 것 같으니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좀 내가 좀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라는 거고 시장에서는 이제 지금 무엇을 걱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아까 걱정해야 될 거 되게 많이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거 하나하나도 되게 큰 걱정거리지만 지금 시장에서 제일 걱정하는 거는 장기 국채 금리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화두로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튼 국채 매입에 우리 돈 1,400조 정도 되는 예. 돈을 쓴다. 돈이 있다. 돈이 있으니까 그거 이제 보여주고 있다. 뭐. 네, 40억 달러는 쓴다고 했고 네. 여기다 1조 달러 뒤에 있다. 네. 네. 그러면서 동전 하나 끝내는 건 아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가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이제 반도체 관련한 뉴스인데 제가 얼마 전에 좀 지났나? 한번 그 얘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CXMT 때 한번 흔들었던 것처럼 네. YMTC 상장할 때 한 번 더 흔들어댈 거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 얘기를 드렸냐면은 CXMT보다 YMTC가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CXMT는 디램, 디램, 낸드. YMTC는 낸드. 네. 근데 사실 CXMT의 디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좀 뒷세대입니다. 근데 YMTC는 사실 기술 격차가 크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낸드 플래시가 디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난도가 좀 낮은 걸로 평가가 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시장 점유율로 보더라도 YMTC의 시장 점유율은 14%입니다. 삼성전자 25%, 하이닉스 22%, 그리고 3위가 YMTC입니다. 네. 오, 3위가. 예, 키옥시아보다 더 위에요. 어. 그러니까 실제로 뭐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웨이퍼 생산량도 현재까지 한 20만 장 수준인데 내년에 30만 장까지 생산 능력을 확대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런 류의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YMTC가 상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상장을 하기 전에 진짜 좋은 얘기 많이 끄집어냅니다. 예전에 스페이스X 상장하기 전에 우주 데이터 센터 얘기 그렇게 많이 하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장하고 나니까 말이 없습니다. 왜냐면 당장 될 일이 아니거든요. 네. 이게 상장 사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 얘기가 나와서 계속적으로 걱정스러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YMTC의 엑스태킹 그 기술 같은 경우에 이게 위로만 낸드를 위로만 쌓는 게 아니라 웨이퍼를 위에서 이렇게 붙여갖고 하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YMTC의 특허가 있어가지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기술 사용료를 YMTC에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회사는 맞아요. 근데 괜찮은 회사가 많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밀리거나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상장 앞두고는 그런 식의 공포감을 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미래 기술은 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가 지금 반도체 학회 핫칩스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약간은 좀 반도체 트렌드를 좀 매출이나 영업이익만 보지 마시고 그 다음 반도체 트렌드가 뭔지를 좀 보시면서 이게 기술 격차를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 네. 각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가 좀 다르더라고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름이 뭐야 이거? 뭡니까? 읽기가 어려워요? 뭐 GHBM. G가 G예요? ZHBM 네. 뭐 요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디램을 쌓으면 거의 베이스 다이가 있어요. 네. 근데 베이스 다이에서 일부 계산을 한다. 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산기가 있고 네. 계산기가 이제 그 GPU 연산기라 그러면 옆에 메모리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네네. 근데 메모리가 붙어 있는데 이 느려요 속도가. 그래가지고 얘가 일로 보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연산기가 놀고 있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러면
메모리의 베이스 다이,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일부라도 계산을 해서 보내면 네. 훨씬 더 이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 내가 풀겠다. 네. 그냥 공장 보내가지고 뭐 물건 만들려면 힘드니까 그냥 공장 안에다가 조그맣게라도 창고 안에다가 네. 조그맣게라도 공장 만들어가지고 여기 그림 같이 보시면은 이거 AI가 그린 그림인데 여기다가 메모리 안에다가 조그만 계산기를 좀 달아가지고 요걸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주고받는 속도 이게 보내는 속도들이 훨씬 더 빨라지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요것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삼성전자가 지금 이게 들이미냐면은 삼성전자는 베이스 다이를 직접 만듭니다. 그렇죠. 팹리스 그러니까 파운드리를 갖고 있으니까 직접 가지고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베이스 다이를 직접 만들기 때문에 이 베이스 다이를 재설계를 해서 자기가 직접 만드는 이게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자기네가 20단까지 올려보겠다. 네. 그러니까 20단까지 올려보겠다는 거랑 그리고 이 계산기 위로 그러니까 20단까지 올린다는 얘기는 패키징 쪽의 그 기능들이 좀 더 하이닉스가 더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더 강조하는 포인트라고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0단을 올리면서 20단 올리면 열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열 나는 데만 딱 잡아서 냉각시키는 방식. 이런 식의 기술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굉장히 미세한 곳일 텐데 거기만 딱 냉각을 시킨다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패키징에 좀 더 강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의 또 강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엔비디아의 관계입니다. 네. 왜 관계가 중요하냐면은 친하니까가 아니라 그 파트너의 미래 로드맵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런 식으로 만들면 메모리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 파는 거하고 대충 얘가 뭐 만들지를 알고서 거기 맞추는 게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삼성전자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조금 그 연산기 GPU 회사들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네네. 거기서 그럼 내 거를 네가 하면은 뭐 난 뭐가 되냐 뭐 이게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이것도 되게 중요한 AI 반도체의 어떤 AI 모델의 새로운 그 비즈니스의 새로운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있는데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내용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모델하고 토큰 팩토리가 나누어진다. 네네. 그래가지고 많이 하시죠. 모델과 서비스 이런 게 나눠져가지고 지금 우리는 모델하고 서비스를 같이 쓰니까 네. 뭐 엔트로픽이라든지 챗GPT라든지 이런 거를 클로드라든지 이거를 모델 만드는 애가 서비스도 공급하고 데이터 센터도 알아서 해주잖아요. 네. 그래갖고 우리가 이걸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나눠져 있다. 그래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는 모델이 따로 있고 네오 클라우드가 따로 있어가지고 이거를 뭘 쓰는지는 신경 쓰지 마. 너네는 그냥 쓰기만 하면 돼라고 하면서 토큰만 만들어주는 토큰 팩토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뭐 최근에 몇 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중국 방식이고 우리는 주로 미국 방식을 쓰기 때문에 잘 인식을 잘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엔비디아가 오늘 굉장히 대규모 투자를 하는 뉴스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픈웨이트 방식의 모델. 네.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앞단에서 뭘 하는지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내 것만 쓰면 되죠. 나는 GPU만 쓰면 되는 네네. 거지 얘네가 뭐 이렇게 오픈 모델을 쓰든 폐쇄형 모델을 쓰든 상관없거든요. 네. 근데 폐쇄형 모델 쪽은 엔비디아를 자꾸 견제를 합니다. 자체 칩을 자꾸 만든다 그러고. 근데 오픈웨이트 모델 회사를 이건 이게 뭔가 이게 공정거래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은 10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기술 라이센스 도입과 핵심 엔지니어 인수를 위해 60억 달러를 추가 지급을 하는데 여기가 풀사이드라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 사용료로 60억 달러를 주고 기업 가치의 한 10% 정도를 투자를 해요. 그럼 그 회사에 있는 엔지니어들을 다 엔비디아로 데리고 와서 일을 합니다. 네. 그럼 그 회사를 인수한 걸까요? 아닌 걸까요? 그러니까 3프로 TV에서 네. 정프로님과 이주호 기자와 저를 데려가면 네. 3프로 TV를 인수한 겁니까 아닙니까? 핵심 인재. 핵심 인재보다 우리는 이제 또 시청자분들이 주인이시니까 네, 주인이 따로 있죠. 와 오만했습니다. 네, 말 실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주인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엔비디아도 지금 오픈 모델 쪽
지금 거의 70억 달러를 투자를 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네. 미국 내에서도 오픈 모델과 폐쇄형 모델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반도체 업체들의 진짜 전쟁입니다. 네. 네, 전쟁이에요. 몇 단을 더 쌓느냐, 혹은 그 메모리 안에 뭘 집어넣느냐, 직접 연결하냐, 중간에 범퍼가 있냐 없냐, 하여튼 그렇죠. 정말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술들로 전쟁들을 벌이고 있고, 그 전쟁이 최전선에 우리 두 반도체 회사들이 아주 현재까지 잘 해주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죠. 네. 자, 세 번째 뉴스도 가볼까요? 세 번째 뉴스는 이게 미국 정부가 한국에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를 제한한 것으로 파악됐다라는 한국경제신문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산업부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요건 일단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지금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미 투자 펀드 관련한 투자 소식이 전해질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런저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다라는 것 정도로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웨스팅하우스 지분은 캐나다 사모펀드 브룩필드하고 그 자회사인 우라늄 기업 카메코가 51대 49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미국 정부는 100기가와트 정도 되는 그 원전을 400기가와트로 늘리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미국 정부는 원전을 지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원전 건설을 할 수 있는 생태계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진짜 지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는 건데 지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고 이게 또 그 미국 정부에서 야 원전을 짓는데 돈을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엄청나게 지원을 한 거를 그러면 캐나다 회사인 브룩필드가 다 먹으면 네. 그것도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 정부가 여기에 한 20% 정도 지분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웨스팅하우스 지분 20%를 살 수 있다고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어디죠? 그 광산 회사, 히토리 광산 회사, 네. 이따 그 치고. 저 MP 머티리얼. MP 머티리얼. 네네. 네. 여기도 정부가 지원을 하면서 개발을 하니까 거기에 정부 지분을 태워가지고 네네. 그게 성장을 하는 걸 좀 같이 쉐어하자는 거고 인텔 같은 경우도 정부가 확 지원을 해주니까 네. 이것 때문에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쉐어를 하자는 건데 네. 웨스팅하우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미국 정부가 그렇게 돈이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뭔가 신규 투자를 할 때 뭔가 긴밀하게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를 하라는 거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분 투자 부담을 나눠 갖자라는 개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잘 되게 되면은 긍정적인 점은 여기서 우리가 미국의 원전을 질 때 어차피 우리나라 정도 경쟁력이면 그냥도 들어갈 건데 네. 지분 투자를 해서 들어가면 좀 더 공고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인수를 함으로써 거기에 우리나라의 뭐 두산이라든지 아니면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런 데가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되고 여기에 우리나라가 또 지분 투자를 하게 되면은 또 해외 비즈니스 할 때 뭐 지금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뭐 유럽, 일본 이런 데는 우리가 원전 못 들어가도록 네. 웨스팅하우스하고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럼 꼭 우리나라의 그 원전 노형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그 서플라이 체인들은 좀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또 이제 걱정하는 목소리는 뭐가 있냐면 그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 샀다가 같이 망했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그때는 시기적으로 원전보다는 친환경으로 이제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아 근데 꼭 그랬던 건 아닌 게 그래요? 제가 그 부분도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그 당시 왜 망했는지. 네네.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그 AP천을 설계를 다 끝내기도 전에 처음으로 만들어본 차세대 전원 원전이었는데 네. 거기가 이제 그 버질 서머 2호기인데 네. 1호기 만들어본 지 30년 만에 처음 만들어본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냥 딱 짓다가 야 그게 아니래 부셔 다시죠. 야 그게 아니래 부셔. 야 공장에서 만들어 와. 이거 규격이 안 맞는데요. 다시 만들어.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11조 원을 그러니까 원래 사업비가 11조 원이었는데 네. 11조 원을 날려먹고 야 앞으로 돈이 얼마 더 들어갈 거 그랬더니 계산해 보니까 12조 원? 추가 들어가는 게요. 네, 11조 원짜리 사업인데 11조 원을 다 쓰고 얼마 들어가는지 보니까 12조 원이 더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금까지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리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도 좀 있는 상황이라 뭐 대미 투자 펀드 돈 어차피 소진도 해야 되니까 필요한 것도 비싸진 않아요? 웨스팅하우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네, 옛날 같지 않죠. 예전에 그 진짜 그냥 기술만 들고 아무도 원전 안 지을 때와 지금 미국에서 거의 뭐 확정적으로 져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 몸값은 많이 비싸져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 동안에도 뭐 할 때마다 우리가 어디서 할 때마다 막 웨스팅하우스에서 태클 걸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분 인수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실이 뭐가 있지 생각했는데 아 그런 실이 있을 수 있군요. 네. 자, 그때 도시바와 경쟁했던 인수 주체가 두산중공업이었죠. 아 네. 만약에 샀다면 두산중공업이 도시바 꼴이 났을 겁니다. 아니 근데 이제 저게 다 사는 게 아니고 아마 일부 지분입니다. 네, 예, 지분. 그러니까 네. 다 사면 이제 같이 망할 수도 있는데 네네. 지분 투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좀 이런 식의 논의들을 근데 거기다가 지분 투자가 괜찮으냐 아니냐가 아니라 지분 사면 뭐 해줄 건데가 중요하죠.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예. 그렇죠. 이제 피를 섞는 거니까 만약 지분을 이제 산다는 거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저 뭐 원전 짓는 회사들이나 이런데 훨씬 네. 더 우호적으로 바뀔 수는 있겠죠. 예. 사실 뭐 웨스팅하우스 밑에 그 핵심 부품 3개 만드는 기자재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딱 맺을 때 만약에 살 거면 투자할 거면 네네. 이런 거 저런 거 조건과 뭐 이게 사우디 들어갈 때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 막 테이블에다 엄청 쌓아놓고 가야죠. 네네. 그래. 하여튼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웨스팅하우스 사람들도 이렇게 좀 잘 설득하고 또 그 사람들을 만나서 뭐 해운대 암소갈비 뭐 이런 것도 한번 싹 매겨놓으면 그렇죠. 패키지로 쫙 그럼 묶어갖고. 뭐 네. 끝이지 뭐. 그쵸. 예. 그리고 저 올리브영 한번 데려가고 네네. 될 겁니다. 근데 해운대 암소갈비는 비싼데 괜찮을까요? 아 근데 저희가 또 방법을 마련해놨죠. 예, 왜냐면 이게 가격이 사실 만만치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희가 1.2kg을 최초 지금 저희가 5만 원대까지 맞춰놨기 때문에 요 정도면 아마 그 미국인들은 네. 깜빡 죽을 겁니다. 네. 그래서 총 6인분이 지금 준비가 돼 있고요. 아, 이 갈비는 또 저는 오자마자 이미 다 다 드셨어요? 네, 먹어버렸어. 미안해. 우리 권 팀장님 안 나가셨으니까 제가 하나 드릴게요. 오늘 아니요, 진짜. 오늘 동선 꼬이니까 뭐 안 내보낼 거면 주기, 아, 내보낼 거면 구경이라도 안 하게. 네, 알겠습니다. 저 한번 드세요. 네, 요거 부산행 티켓 끊을 필요 없이 굽기만 하면 끝입니다. 거실에서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는 해운대 소갈비. 갈비 순살만 100%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딴 거 안 들어가고 두툼한 두께, 육즙도 이게 꽉 차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제가 제보를 하나 받은 게 있었는데 제보 받은 게 있죠. 이조 기자가 네. 얼마 전부터 점심을 안 먹더라고요. 그리고 점심? 그 돈을 막 모으더니 여름휴가 때 해운대 암소갈비를 갔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갔습니다. 아, 부산에서 목격했다라는 분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진짜 뭐야? 아 진짜 해운대 암소갈비 갔는데 아니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먹을 수 있는데. 이런 거 있을 줄 몰랐죠. 아 그래. 저 휴가 가기 전에 이걸 해주셨어야죠. 맛있었어요? 네, 아 진짜 장난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 근데 가격이 정말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 번은 못 가겠다. 이걸 또 느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패키지로 나왔을 때, 밀키트로 나왔을 때 그때나 먹을 수 있지. 자주는 못 가겠다. 너무 비싸서. 진짜 맛 좋은데. 아 네. 그래요. 네. 맛이 있긴 있구나 확실히. 엄청나. 자, 하여튼 해운대 암소갈비집 총 1.2kg 갑니다. 1.2kg. 1.2kg. 네. 6인분 정도 되는 양이고요. 57,000원에 집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 집에서 그냥 굽기만 하면 되니까 네 그렇게 맛있게 드시면 되는 해운대 암소갈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권 팀장님이 그렇게 탐냈던 노트북 드디어 오늘 오, 갤럭시북. 갤럭시북입니다. 와. 요거는 이제 성능 고성능으로 합니다. 네. 뭐 물론 이제 네. 무게감 같은 것도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전에 보여드렸던 아주 그 슬림한 네. 그런 노트북보다는 조금 더 무게감은 좀 있고요. 네. 다만 요건 이제 성능으로 이제 가는 거죠. 성능 i7 CPU 탑재를 했고요. 램
24기가로 원래 16기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걸 이제 무료로 업그레이드를 해드리죠. 램을 무료로 업그레이드 해줘요? 그래서 왜 그런지 그렇게 비싼 램을요?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분들이 에이, 광고 문구겠지. 램을 어떻게 무료로 올려줘요? 램값만 해도 얼마인데. 그러니까 요즘 램이 제일 핵심인데. 램을 24기가로 4기가로 무료 업그레이드 해드리고요. 그리고 SSD 1테라입니다. 랜드도 엄청 비싼데 요새. 와. 랜드도 비싸죠. 네. 그래서 거의 지금 뭐 요 정도 성능이면 더 이상 필요가 아마 없을 거예요. 뭘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요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키보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급스럽죠. 네. 네. 그리고 확장성 같은 것도 옆에 포트 같은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된 고사양 노트북 삼성 갤럭시북 i7 네 11세대 테라급으로 가고요. 요게 가격이 87만 9천 원. 네. 네. 17만 9천 원. 제가 갤럭시 핸드폰하고 갤럭시북 같이 쓰거든요. 아하. 확실히 연동하기가 좀 편하긴 편해요. 폰이랑 이렇게 연결하면 요거 작업하던 것도 이게 핸드폰에서 바로 또 볼 수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렇죠. 좋더라고. 자,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는 갤럭시북 안심 1년 무상 보증 서비스도 함께 드리니까 편안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램의 무상 업그레이드 이거 진짜 신기한 것. 자, 하여튼 저 87만 원에 한 20만 원은 램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일 거예요. 아 그렇겠죠. 아 업그레이드 해서 이 정도. 램 업그레이드 하면 노트북 60만 원에 드립니다. 뭐 이런 거지 뭐. 네, 고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게임도 그래픽 작업도 동영상 작업도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갤럭시북. 필요하신 분들 주문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바로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내일 봐요. 네, 감사합니다.